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올해 58입니다. 결혼한 지는 30년이 넘었고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말, 나이 들수록 실감합니다. 어제 일은 까맣게 잊으면서도 오래전 일은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도 요즘 그렇습니다. 특히 결혼 초 그 시절 일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28배 결혼할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시댁도 겉으로 보기엔 화목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더군요. 두 가족이, 아니 두 세계가 부딪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여동생, 지은이를 통해서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지은이의 이야기입니다. 30해가 넘도록 함께 가족으로 살아온, 때로는 원수처럼 미워하고, 때로는 친자매보다 더 끈끈했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시누이나 형수, 혹은 새로 맞이한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제가 처음 지은이를 만났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6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날이었죠.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식장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이었지만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저를 맞아주셨고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뒤편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민수의 여동생 지은이었습니다. 25이던 지은이는 검은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첫인상이 참 강렬했습니다. 곧게 뻗은 허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제가 먼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생이 생겨서 정말 기뻐요. 앞으로 잘 지내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제 손을 바라보더니 짧게 예, 라고만 대답하고는 가볍게 악수했습니다. 그 악수가 참 짧았습니다.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진 듯 얼른 손을 뗐거든요. 그리고는 시선을 피하며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 구석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분명 웃으며 인사를 나눴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동생이 생긴다는 기대보다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예감이 먼저 들었던 겁니다. 결혼식 내내 저는 가끔씩 하객석에 앉아있는 지은이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지은이는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박수를 칠 때도 웃을 때도 뭔가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만 마음이 쓰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잠깐 시댁에 들러 인사를 드렸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은이가 자기 방에서 나오더니 부엌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일어나 지은이를 따라갔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고 싶었거든요. 지은아, 물 한 잔 줄래? 제가 밝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이는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 기계적으로 물잔에 물을 따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물잔을 받으며 다시 한번 웃어 보였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텐데 편하게 대해줘. 언니라고 생각하고. 지은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네, 형수님. 형수님. 그 호칭이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만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어찌나 차갑던지 가슴까지 시려왔습니다. 신혼여행 동안 저는 가끔씩 지은이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동생 원래 저렇게 조용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원래 말이 없어. 근데 착한 애야. 형한테는 특히 잘하고. 걱정 마. 시간 지나면 친해질 거야. 민수의 말에 저는 안심하려 했습니다. 그래, 아직 낯을 가리는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댁과는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짐을 풀고 집을 정리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며느리, 이번 주말에 집들이 겸 가족 식사 한번 하자.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렴. 네, 어머님. 그럼 제가 음식 준비 좀 도와드릴게요. 저는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말이 되자 저는 이른 아침부터 시댁으로 갔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이 있어서 점심때쯤 온다고 했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지은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무언가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지은아, 안녕. 내가 일찍 왔네. 같이 준비하자. 지은이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시 손놀림에 집중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색함을 감추며 어머니께 뭘 도와드릴지 여쭤봤고 나무를 묻히는 일을 맡았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지은이를 의식했습니다. 지은이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칼질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재료를 다루는 솜씨가 능숙했습니다. 반면 저는 결혼 전까지 요리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서툴렀습니다. 나무를 묻히면서도 간이 맞는지 자신이 없어서 어머니께 자꾸 여쭤봤고요. 어머님, 이 정도면 될까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맛을 보시고 조금씩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지은이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은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참 묘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냉소도 연민도 아닌 그냥 차가운 관찰 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곧바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점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수와 시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저도 무친 나물이 놓여 있었고요. 우리 며느리가 처음으로 해준 나물이야. 맛 좀 봐. 시어머니의 말에 민수가 먼저 나물을 집어 먹었습니다. 오, 맛있는데. 당신 요리 잘하네. 민수의 칭찬에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지은이가 나물을 먹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이는 표정 변화 없이 나물을 씹고 있었습니다. 맛있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맛이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딱 그 말뿐이었습니다. 좋다도 아니고 맛있다도 아니고 그냥 괜찮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은이가 옆에 와서 함께 도왔습니다. 저는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지은아, 너 요리 정말 잘하더라. 어디서 배웠어? 집에서요. 어머니한테.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계속 물어봤습니다. 직장 생활은 어때?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또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걸까? 저를 싫어하는 건가? 아니면 원래 이런 성격인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민수와 시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과일을 깎고 계셨습니다. 지은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과일 깎는 걸 도왔습니다. 어머님, 지은이가 원래 말이 없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과를 깎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응, 원래 조용한 애야. 어릴 때부터 그랬어. 오빠한테만큼은 말이 많았는데 커서는 더 말수가 줄었지. 그래도 속은 깊은 애야. 걱정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아니, 그냥. 저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지은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은이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를 받아들여 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지은이와 친해져야겠다고. 진짜 가족이 되어야겠다고.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다짐이 얼마나 힘든 여정의 시작인지를. 결혼 후 첫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며느리에게는 전쟁 같은 날이죠. 저도 그 사실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부터 저는 요리책을 뒤적이며 음식 만드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명절 음식 만들기 영상도 찾아보고 친정어머니께 전화해서 조언도 구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댁에 가고 싶었거든요. 명절 전날 밤 저는 긴장해서 잠을 설쳤습니다.
민수는 제 옆에서 코를 골며 편하게 자고 있었지만 저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뭘 도와드려야 하나, 실수하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서둘러 준비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벌써 시어머니와 지은이가 부엌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얼른 인사를 드리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부터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왔네. 고맙다. 저기 부침개 재료 준비 좀 해주렴. 네, 어머님. 저는 부침개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는 지은이가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손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해온 일처럼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서툴렀습니다. 파를 썰다가 손을 베일 뻔했고 감자를 채 썰다가 두께가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시어머니의 다정한 말씀에 저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요리도 제대로 못하다니. 지은이는 제 나이보다 어린데도 이렇게 잘하는데 말입니다.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계속 지은이를 곁눈질했습니다. 지은이는 말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와 짧게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저한테는 말을 거의 걸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일에 집중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엌 분위기는 점점 더워졌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은이도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어서 냉장고로 갔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형수님, 물 드릴까요? 처음으로 지은이가 먼저 말을 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놀라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아, 고마워. 혼자 마실게. 제가 물잔에 물을 따르는데 지은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 처음이시죠? 네, 맞아. 좀 서툴러서 미안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어차피 시간 많아요. 그 말이 위로인지 충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뭔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마치 당신은 아직 멀었다는 말처럼요. 점심때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시댁 친척은 많았습니다. 시아버지의 형제들, 그 자녀들까지 합치면 1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들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상에는 제가 도와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오늘 많이 도와줬어. 다들 맛있게 먹어. 그 말에 친척 어른들이 저를 보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 며느리 복 받았네. 얼굴도 예쁜데 부지런하기까지 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뭔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른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와 지은이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지은이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어. 내가 많이 도와줘서 준비가 빨리 끝났어. 지은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명절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게 힘들지 않아? 너도 쉬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은이는 얼마나 오래 이 일을 해온 걸까? 25 나이에 벌써 명절 음식 준비에 익숙하다니. 문득 지은이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지은아, 너무 무리하지 마. 이제 내가 있으니까 같이 하면 돼. 제 말에 지은이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참 복잡해 보였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슬픔, 분노, 서운함이 뒤섞인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은 모르실 거예요. 지은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나와봐. 민수와 함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어머니가 당신 엄청 칭찬하시던데. 그래, 다행이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와의 어색한 관계를, 그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지은이를 생각했습니다. 형수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대체 뭘 모른다는 걸까? 무슨 의미였을까?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다리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피곤보다 마음의 피곤이 더 컸습니다. 민수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눈빛, 무표정한 얼굴, 짧은 대답들. 왜 지은이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노력해야겠다고. 지은이에게 더 다가가야겠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때로는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걸. 그리고 관계에는 상처와 오해가 쌓이기도 한다는 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았다면 제 접근 방식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흘러 겨울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지은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셔서 지은이 생일에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지은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정성이 담긴 마음이 전해지는 선물 말입니다. 고민 끝에 저는 직접 손뜨개로 목도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손재주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성을 담으면 통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독학으로 뜨개질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고 풀었다가 다시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목이 뻐근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일 동안 밤마다 목도리를 떴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물어봤습니다. 그거 뭐야? 지은이 생일 선물이야. 목도리 만들고 있어.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서 주면 되는데 왜 직접 만들어? 힘들잖아. 그래야 정성이 느껴지잖아. 마음이 전해질 것 같아서. 민수는 그냥 좋을 대로 하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뜨개질에 집중했습니다. 드디어 목도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군데군데 뜨임새가 고르지 않았고 실수한 부분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습니다. 저는 예쁜 상자에 목도리를 담고 리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드에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지은아, 생일 축하해. 추운 겨울, 이 목도리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길 바라. 언니가. 카드를 쓰면서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들었습니다. 생일 당일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셨고 작은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생일 주인공인데도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에 초를 꽂았습니다.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은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역시나 그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렀습니다. 선물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먼저 선물을 주셨습니다. 새 가방이었습니다. 지은이가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민수도 선물을 줬습니다. 책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지은아,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직접 만든 거야. 지은이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목도리가 나타났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목도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카드를 읽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형수님. 그뿐이었습니다. 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목도리를 한번 만져보더니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제 마음에 뭔가 섭섭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원래 지은이가 표현을 잘 안 하니까.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시댁 근처를 지나다가 지은이가 다니는 회사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사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동료 여직원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려다가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지은이가 동료에게 뭔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바로 그 목도리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상자도 제가 포장한 그 상자였고 리본도 그대로였습니다. 동료가 목도리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이도 웃으며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선물을 지은이는 그냥 남에게 줘버린 겁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지 고작 며칠 만에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운함,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저녁 뭐 먹을지 물어봤지만 대답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음에 안 들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제 마음을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운함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만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지은이를 대하는 게 어색해졌습니다. 시댁에 갔을 때도 지은이와 눈을 마주치는 게 불편했습니다.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지은이도 제 변화를 느꼈는지 더욱 말을 아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 둘 사이가 왜 그래? 싸웠어? 아니에요, 어머님. 아무 일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괜히 나 혼자 가족이 되려고 한 걸까? 그날 이후 저는 지은이에게 먼저 다가가는 걸 멈췄습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제 마음은 받아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지은이와 저 사이에는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왜 지은이에게 물어보지 않았는지 아세요? 그냥 본 것만으로 판단해 버렸는지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먼저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하지만 그때 저는 상처받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앞으로 더 큰 오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봄이 왔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와 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먼저 다가가지 않았고, 지은이도 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민수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급히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병원 가야 해. 저도 얼른 옷을 입고 민수를 따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는 이미 시아버지와 지은이가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고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민수가 시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침통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어. 의사 말로는 뇌졸중일 수도 있대.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미한 뇌졸중이었고 빨리 조치를 해서 후유증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우리는 병실에서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이 있어서 낮에는 출근해야 했고, 시아버지도 체력이 약하셔서 오래 계시기 힘드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와 지은이가 교대로 병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제가, 밤에는 지은이가 병원에 있기로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식사를 챙겨드리고 물을 드시게 하고 옷을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환자복을 입히는 것도 침대를 정리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며 지은이에게 인계 사항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식사는 드셨어. 약은 8시에 드셔야 하고 물은 자주 드리도록 해. 네. 지은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서려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지은이가 시어머니 곁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지은이도 걱정이 많겠구나.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안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고맙다. 내가 이렇게 돌봐줘서.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착한 며느리 만나서 내가 복 받았어. 그 말씀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저와 시어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순간 지은이의 표정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지은아, 왔니? 시어머니께서 지은이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며느리가 잘 돌봐줘서. 그 말에 지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갈게요, 어머님. 저는 일어서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은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이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지은이를 생각했습니다. 왜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 뭐가 불편한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와서 편히 쉬시게 해드렸습니다. 가족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내가 아파서 너희들이 고생 많았다. 특히 며느리가 병원에서 나를 정말 잘 돌봐줬어. 지은아, 너도 형수님한테 배워야 해. 저렇게 가족을 돌보는 거야. 순간 식탁에 침묵이 흘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겠지만
그 말이 지은이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은이를 봤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지은이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은이가 먼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함께 설거지를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지은이가 상처받았을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지은이에게는 비교처럼 들렸을 겁니다. 나는 잘하고 지은이는 못한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저는 그게 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를 돌본 건 당연한 일이었고 칭찬받을 일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말씀 들었어. 지은이가 기분 나빠한 것 같아.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별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일 텐데. 지은이도 이해하겠지.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지은이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 갔을 때도 지은이는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쳤습니다. 뭘 해도 지은이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잘할수록 지은이는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지은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지은이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저는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습니다. 지은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와 저희 관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의를 지켰지만 마음의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였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고 집안은 북적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열심히 시중을 들었습니다. 어른들께 음식을 나르고 술을 따르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렸습니다. 지은이도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여전히 저와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른들은 거실에 모여 담소를 나누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은이도 이제 슬슬 결혼해야 할 나이 아니냐? 그 말에 주변 어른들이 웃으며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좋은 사람 없어. 지은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천천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친척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도 형수님처럼 완벽한 사람 만나야겠네. 형수님 같은 며느리 얻으면 복 받는 거지.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이를 봤습니다. 지은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입가는 웃고 있는데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 같았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지은이를 따라갔습니다. 복도에서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잠깐만. 지은이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까 할머니 말씀 때문에 기분 나빴어. 그냥 농담이셨을 거야. 지은이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농담이라고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님은 정말 모르시는군요. 전혀. 뭘 모른다는 거야? 말해줘. 제가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걸 형수님은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나는 내가 힘든 걸 알아.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했잖아. 도와주려고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수님이 오시면서 전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제가 뭘 해도 형수님이 더 잘하시니까요. 어머니는 이제 형수님만 칭찬하세요. 저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몰랐습니다. 지은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나는 그냥 뭐요. 착한 며느리 노릇하신 거죠. 완벽한 형수 노릇하신 거죠. 지은이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왔어요. 요리도, 집안일도 모든 걸 배웠어요. 그게 제 자리였어요. 그런데 형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자리마저 빼앗긴 기분이에요. 나는 내 자리를 빼앗으려던 게 아니야. 나는 그냥 가족이 되고 싶었어. 가족이요? 지은이가 비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했다고 갑자기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형수님은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이제 지쳤어요. 형수님과 비교당하는 것도, 제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도,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은이의 말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제가 너무 앞서 나갔나? 온갖 질문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민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이가 나를 힘들어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지은이가 예민한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로도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지은이와 마주치는 게 불편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저는 점점 시댁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가족이 되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오히려 가족 안에서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민수는 출장 중이었고,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지은이도 저만큼이나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 둘 다 상처받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와 겨울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지은이와 저의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말을 섞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회사를 그만뒀대.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밥도 안 먹고. 좀 가봐 줄 수 있겠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가 회사를 그만두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은이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음식을 싸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지은이 방에 좀 들어가 봐줘. 나는 말을 안 들어. 저는 지은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지은아, 나야. 들어가도 돼.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크했습니다. 지은아, 밥 먹어야지. 문 열어줘.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은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마치 병든 사람 같았습니다. 지은아,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먹다 남은 음식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었어? 회사는 왜 그만뒀어?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음식통을 꺼냈습니다. 밥이라도 먹자. 내가 미역국 끓여왔어. 필요 없어요. 지은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주세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가라고 하는데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은아, 나한테 말해줘. 무슨 일인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해서 뭐 하겠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차피 형수님은 이해 못해요. 왜 이해 못한다고 생각해? 나도 사람이야. 내 마음 알 수 있어. 그 말에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모를 거예요. 항상 잘해왔잖아요. 실패해 본 적 없잖아요. 나도 실패해 봤어. 나도 힘든 적 많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수님은 항상 완벽하잖아요. 뭘 해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저는 형수님처럼 못해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도 매일 불안하고 실수하고 걱정해. 너한테 완벽하게 보였다면 그건 내가 애써 그렇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이야. 지은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와 나,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야. 가족이야.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야. 그 말에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수님, 저는 형수님이 미웠어요. 나도 알아. 내가 나를 싫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미운 게 아니었어요. 질투였어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가 제 전부였어요. 오빠가 저를 제일 아껴주고 저를 제일 사랑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오빠는 형수님만 보고 부모님도 형수님만 칭찬하고 저는 점점 밀려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지은이를 안아줬습니다. 지은이는 제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아왔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울음소리에서 모든 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 마음을 몰라줘서. 너만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형수님한테 못되게 굴어서. 우리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지은이가 진정되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얼굴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왜 그만뒀어? 지은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실패했어요. 제 실수 때문에 팀 전체가 피해를 봤어요. 회사에 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겠다. 하지만 지은아, 실패는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어요. 자신감은 다시 찾으면 돼. 그리고 혼자 찾는 게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가족이 다 도와줄게. 지은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야. 그 말에 지은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 같았습니다. 저는 지은이와 함께 방을 정리했습니다. 커튼을 열어 햇빛을 들이고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지은이는 오랜만에 밥을 제대로 먹는 것 같았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수님. 감사해요. 감사할 것 없어. 내가 동생 챙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 말에 지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벽이 무너지고 마음이 열리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을 연결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그날 저와 지은이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와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시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거리를 두었던 우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대화가 길어졌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와 함께 시장을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반찬 재료를 사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수님, 저 요즘 이력서 쓰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어떤 곳에 지원할 거야? 이전 회사랑 비슷한 곳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이야.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정말 원하는 곳을 찾아. 저는 지은이를 격려했습니다.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힘이 나요. 예전에는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움받는 것도 괜찮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 혼자서 다 할 필요 없어. 우리가 있잖아. 우리는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장을 봤습니다. 싱싱한 채소를 고르고 생선을 골랐습니다. 지은이가 가끔씩 제 선택에 조언을 해주기도 했고, 저도 지은이가 고민할 때 의견을 냈습니다. 장을 다 보고 나서 우리는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지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요. 그동안 형수님한테 너무 못됐잖아요. 형수님이 주신 목도리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가 그걸 알고 있었다니. 그거 알고 있었어? 네. 형수님이 본 거 알아요. 그날 저도 형수님을 봤거든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그 목도리,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형수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는 것도 알았고, 정성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형수님의 모든 게 싫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동료한테 줘버렸어요. 형수님을 아프게 하고 싶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때 형수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알아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용서했어. 우리 이제 그런 거 따지지 말자. 중요한 건 지금이야. 고마워요, 형수님.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오해와 상처가 정말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지은이는 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저도 지은이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의 약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면접 봤어요.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다 형수님 덕분이에요. 형수님이 응원해 주셔서 용기가 났어요. 무슨 소리야? 내 실력이야. 내가 잘한 거야. 그래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취직했대. 정말 다행이야. 민수도 기뻐했습니다. 당신이 지은이한테 잘해줘서 그래.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난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지은이는 내 동생이잖아. 그때 민수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가족한테 와줘서 고마워. 저는 민수의 품에 안겨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계절은 또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 민수, 저, 그리고 지은이. 5 식구가 함께 떠나는 첫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을 빌렸습니다. 도착해서 짐을 풀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바닷바람이 상쾌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지은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형수님,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죠. 물론이지. 진작부터 가족이었어.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는 그렇게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시부모님과 민수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형수님, 사진 찍어요. 좋아. 지은이가 셀카를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자. 우리 5명 다 같이.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5명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이 사진 평생 간직할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진이에요. 그 말에 저도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펜션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준비해 오신 반찬들과 제가 만든 찌개, 지은이가 사온 회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소주잔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여행 온 게 처음인 것 같구나. 며느리 덕분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 모두 덕분이죠.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고맙지. 지은이도 많이 변했어.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지은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형수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한테 기대는 것도 괜찮다는 거요. 그 말에 모두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 이 따뜻한 분위기가 얼마나 힘들게 얻어진 건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둠이 내린 바다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달빛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지은이와 저는 다른 가족들보다 조금 뒤처져서 걸었습니다. 모래를 밟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형수님,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사실 처음 형수님을 봤을 때 저는 형수님이 너무 예뻐서 놀랐어요. 그리고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 싶었어요. 저는 놀라서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네. 저는 제가 못난 것 같았어요. 형수님만큼 예쁘지도 똑똑하지도 능력 있지도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벽을 쌓았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나도 그때 너무 무서웠어. 시댁 식구들이 날 받아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뿐이었어. 특히 내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서 밤에 혼자 울기도 했어. 정말요? 형수님도 그랬어요? 응. 나도 사람이야. 두렵고 불안하고 외로웠어.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우리 둘 다 겁이 많았던 거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각자의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맞아.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 하지만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다행이야. 우리는 손을 잡고 계속 걸었습니다. 앞에서는 시부모님과 민수가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요즘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돼요. 예전에는 결혼이 무섭기만 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여요. 형수님처럼 좋은 사람 만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리고 내가 만든 가정도 우리처럼 따뜻할 거야. 너는 이제 알잖아. 가족이 뭔지. 네, 이제 알아요.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성장하는 거죠. 정말 똑똑하네, 우리 동생. 제 말에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달빛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낚시 이야기를 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각자의 추억, 꿈, 고민들을 나눴습니다. 지은이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고, 민수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말했습니다. 저는 친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5명이 함께 해변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상처를 뒤로하고 이제 진짜 가족으로 함께 걸어갈 시작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지은이는 매주 저희 집에 놀러 왔고 저도 자주 시댁에 갔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고 드라마를 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제 인생에서 형수님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친구도 선생님도 언니도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너는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동생이자 친구야.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모든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의 고통, 오해, 그리고 지금의 사랑과 이해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았고 지은이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하게 지내셨고 시아버지는 은퇴를 하셨습니다. 가족은 더욱 커졌고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지은이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드레스를 고르는 것부터 함께 했습니다. 부케를 선택하고 식장을 꾸미는 것도 함께 했습니다.
마치 제 동생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설레고 기뻤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메이크업을 한 얼굴은 빛이 났고 눈빛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형수님, 저 어때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고마워요, 형수님. 형수님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에요. 형수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제가 가장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형수님이 옆에 있어 주셨어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형수님, 저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형수님 같은 가족이 있고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올 줄 알았어. 너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때 식장 담당자가 들어와 시간이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지은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긴장돼요. 괜찮아. 나도 결혼식 때 떨렸어. 근데 식장 들어가면 신랑만 보여. 아무 걱정하지 마. 네, 형수님. 저는 지은이의 베일을 정리해주고 부케를 건넸습니다. 지은이는 부케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식장으로 가는 길, 지은이가 시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시아버지는 감격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셨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는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갔습니다. 저는 하객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제 친동생이 결혼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랑은 단상에서 지은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를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서 민수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왜 울어? 당신이 시집 가는 것도 아닌데. 기쁘니까. 지은이가 행복해 보여서.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지은이를 잘 돌봐줘서. 우리 모두 덕분이지.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하객들을 챙겼습니다. 마치 제 동생 결혼식인 것처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지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잠깐 시간 돼요. 물론이지.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지은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거 형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뭔데?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은이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도리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형수님이 준 목도리 사실 버리지 않았어요. 동료한테 준 척하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요. 왜? 처음에는 형수님이 미워서 버리고 싶었는데 막상 버리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형수님의 정성이 느껴져서요.
그래서 몰래 간직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일종의 죄책감이자 동시에 위로였어요. 저는 목도리를 만져봤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지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목도리를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형수님이 저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쏟으셨는데 저는 왜 그 마음을 받지 못했을까?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형수님께 제대로 감사를 드려야겠다고. 지은아, 오늘 제가 이렇게 행복한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건 형수님 덕분이에요. 형수님이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도리를 다시 형수님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제가 고마움을 담아서요. 저는 목도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신부 드레스와 손님 옷이 구겨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목도리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고 가끔씩 꺼내 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은이와의 긴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오해와 갈등, 그리고 화해와 사랑. 모든 것이 이 목도리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결혼 후에도 자주 연락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저희 집에 놀러 왔고, 명절이면 시댁에서 모두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가족은 더욱 커졌습니다. 제 아들과 지은이의 딸이 사촌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참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빛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려면 그림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인정하고 품을 때 빛은 더욱 밝게 빛난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지은이와 저는 서로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빛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빛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참 복 받았어. 모두가 이렇게 건강하고 화목하니. 시아버지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 며느리 덕이야.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어.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모두 노력한 거죠. 그때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수님 덕이 맞아요. 형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손을 내밀어 주셨으니까요. 형수님은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지은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냥 참 다행이라는 생각. 뭐가? 지은이를 포기하지 않아서. 계속 노력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맞아. 당신이 대단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은이도 대단한 거지. 저도 대단하고. 우리 모두 대단한 거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대단해.
집에 도착해서 잠들기 전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결혼식 날 사진, 첫 명절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지은이의 표정은 처음에는 굳어 있었지만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지은이의 결혼식 사진에서 지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고통과 오해,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자가 있었기에 빛이 더 밝게 느껴지는 것처럼,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것처럼요. 가족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이 가장 진실하다는 것도요. 오늘도 저는 지은이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형수님, 저녁 먹어요. 우리 집 밥상은 형수님이 있어서 더 따뜻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씁니다. 그래, 우리 가족의 밥상은 오늘도 따뜻하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는 지은이와 통화를 했습니다. 별일 없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시댁 이야기,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 속에 우리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긴 여정이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울고, 웃고, 싸우고, 화해하며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가족 관계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시누이와 사이가 안 좋거나 형수와 어색하거나 새로 들어온 가족과 마음이 맞지 않는 분 계신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끈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채워나가는 거죠. 저는 지은이에게 완벽한 형수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상처도 주었습니다. 지은이도 완벽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굴기도 했고 저를 아프게 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불완전함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소중한 진짜 가족이 된 겁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결혼했다고 피를 나눴다고 자동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장 이해받지 못한다고, 당장 사랑받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씨앗을 심으면 바로 꽃이 피지 않듯이 관계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하세요. 제 가장 큰 실수는 지은이와 대화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냥 제 생각만으로 판단하고 오해하고 벽을 쌓았죠. 만약 진작 대화했다면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세요. 힘들다고 서운하다고 무섭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게 이해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잘한 일이 뭐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지은이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저는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친자매보다 더 가까운 동생을 얻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그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다면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보세요. 한 번만 더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한 번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빛은 그림자를 삼키는 게 아니라 그림자와 함께 존재할 때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상처, 오해, 갈등, 그 모든 그림자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 단단한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족 안의 그림자를, 갈등을, 어색함을,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이겨내다 보면 어느새 더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마음이 닿는 길입니다. 그 길은 때로 험하고 멀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걷다 보면 언젠가는 서로의 마음이 닿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의 따뜻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지은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밥 먹자. 내가 지은이 좋아하는 잡채 해줄게. 그리고 지은이의 답장이 옵니다. 좋아요, 형수님. 저는 동태찌개 끓여갈게요. 우리 밥상 언제나 따뜻하네요. 네, 우리 밥상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우리 가족의 마음처럼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오늘 한번 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